네, 이고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자, 8대0 인용이었습니다. 뭐 예상하셨습니까? 사실은 이 선고기일까지 시간이 좀 지체되면서 전 만장일치 결론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 것이었다면 이렇게 선고기일이 지체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만큼 일부 재판관들의 의견이 격렬하게 대치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8대0이라는 전원일치의 결론이 나와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설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8대0이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오늘 헌재 결정문의 양이 1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결정문보다 훨씬 더 양이 많았는데요. 그중에 18페이지가 바로 보충 의견의 양이었습니다. 보충 의견들이 주로 이 부적법 각하 사유 관련해서 조금 더 그 이유의 근거를 보태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자면 이 평의 초반에는 재판관들이 전원일치의 의견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일부 재판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충 의견으로 기재된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평의 초반에는 각하 주장이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데 평의를 거듭하는 과정 중에 이 재판관들의 설득과 또 여러 가지 협의와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전원일치라는 공통된 결론을 내놓되 자신의 어떤 일부 그 부적법 각하에 관한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보충 의견으로 빼는 선택지를 선택을 해서 결국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하고 오늘날의 결정문이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 시간이 다소 소요됐던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럼 뭐 사안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안별로 보기에 앞서서 이 쟁점 5가지, 이 5가지를 모두 위헌이라고 본 것도 예상 못했다 이런 반응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소추가 무려 13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인정된 것은 유일하게 1가지,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으로 이끌었던 것은 13가지 쟁점 중에 단 1가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가지였는데 네. 그 5가지가 모두 위헌 위법하다라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위법성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봤다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결론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네. 특히 저는 오늘 이 문대행의 이 선고 요지에 대한 낭독을 들으면서 그 위헌 위법성의 중대성 관련한 이 결정문의 요지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결국 헌재 재판관들이 평결을 마치고도 평의를 거듭하면서 결정문을 수정하고 가다듬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는데 그 중대성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국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 이 탄핵 심판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처받고 굉장히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조금은 위로의 메시지를 건네는 것이 바로 이 중대성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그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그곳에 숨어져 있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5가지 가운데 가장 그 중요한 쟁점은 뭐였다고 보세요? 결정문의 길이를 좀 보면요. 이 5가지 탄핵 소추 사유 중에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한 것이 바로 이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부분이 가장 긴 분량을 차지했고 비상계엄의 적법성. 네, 그렇습니다. 과연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이랄지 아니면 실제적 요건을 갖췄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실질적 요건 관련해서는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선포가 돼야 되는데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이었는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그간 이 야당의 폭거랄지 줄타내기랄지 이런 부분들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국가의 비상한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헌재에선 봤고요. 이 절차적 요건 관련해서도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의의 과정이 어떻게 생각하면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의견 전달에 불과했지 국무위원들이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었다라는 점, 또 부서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차적 요건도 흠결이 있는 비상계엄 선포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8대0이긴 했지만 그 보충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게 좀 말이 좀 어렵던데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지점에서 보충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 쟁점은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즉, 이 국회법 92조를 보시면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바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한 번은 부결이 되었었고 다시 한 번 더 발의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헌재에서는 회기를 달리했기 때문에 국회법 92조의 위반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영식 재판관은 결국에 첫 번째 부결된 것과 다시 발의된 것이 실질적으로 요건이 같다는 거죠. 그런데 회기만 달리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거대 야당에게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동일한 소추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향후에는 좀 개정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네. 또 두 번째 쟁점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또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형사재판에서 내가 부동의한 증거가 형사재판에서 쓰일 수가 없는데 왜 헌법재판에는 끌어와서 쓸 수 있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갈라진 보충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미선 김영도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이 더 완화되어서 적용되어야 된다. 완화되어야 된다는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수사 기록에 있는 것을 모두 부동의하고 헌법재판에도 쓸 수 없다면 그 많은 증인들을 다 헌법재판 과정에서 불러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요. 반면에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처럼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이 동시에 계속될 때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 헌법재판에서 쓰일 수 있다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형법재판의 결론과 헌법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법원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향후에는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조금 다른 보충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어찌 보면 정반대 보충 의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관저를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 이런 의무는 없다고요? 네,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메시지도 내놓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본다면 아마 주말 중에는 좀 비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초동 사저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파면 결정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경호 경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서초동 사저에서도 또 이 최소한의 경호 경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또 이게 또 난제로 남는데요. 지금 사저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사저로 옮겨가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당장 열흘 뒤면 형사법정에 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재판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재판은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 기소의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대통령에게는 이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이 내란 혐의만 기소해서 재판이 계속 중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소추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빠르게 수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추가 기소할 가능성, 추가 기소한 다음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내란 사건에 병합시킬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형사재판의 변수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는 참고인들의 조서를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면 결정이 남았는데요.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부동의한 증거를 쓰려면 그 진술한 진술자가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변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 때 진술했던 참고인들이 법정에서 다른 증언을 할 가능성, 이것 때문에 재판의 결론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유는 이 해당 형사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가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도 나왔고요. 때문에 공소 기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요. 이 두 가지의 쟁점을 형사재판 1심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각종 수사는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불소스 특권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까지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단계 현재 윤 대통령 입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경찰 소환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추가 기소도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특히 윤 대통령 부부의 경우에는 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한 수사도 조금 더 본격화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